발표를 시작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탄소 중립 달성과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한 최적 에너지 믹스와 원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이게 모델링을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레퍼런스 에너지 시스템, 그러니까 모형의 전체적인 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력 수요 전망이나 부하 구간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리고 전원별 입력 자료나 제약 조건, 뭐 이렇게 해서 그 모형을 운영한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용한 모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메시지란 에너지 믹스 분석 모형이고요. 그래서 바텀업 모형이고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사용하고 있고요. 장기 에너지 시스템 모형이고요. 현재 IAEA의 주력 에너지 모형이고 IPCC 보고서 시나리오 작성에도 활용한 그런 모형입니다. 먼저 좌측을 보시면은 모형에 필요한 인풋 자료를 준비해서 입력을 시키고,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모델링을 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하도록 모델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레퍼런스 에너지 시스템인데, 이것은 모형의 전체적인 구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맨 위에 있는 리소스 리소스하고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파이널, 이게 에너지 레벨입니다. 각 에너지 레벨이 에너지 폼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리소스 에너지 콜이라는 걸 여기서 예시를 하고 있고, 프라이머리 에너지에는 콜하고 뉴클리어 퓨얼, 세컨더리에는 엘렉트리시티, 파이널도 이제 엘렉트리시티, 이렇게 에너지 폼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발전 기술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발전 기술들의 역할은 에너지 레벨이 다른 에너지 폼을 다른 에너지 레벨로 변환시키는, 그러니까 석탄 발전 같은 경우 프라이머리 에너지의 콜을 세컨더리 에너지의 엘렉트리시티로 변환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TC LTD는 송배전을 나타내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세컨더리 에너지 폼인 전력을 파이널 에너지 전력으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엘렉트리시티 디맨드가 주어지면 이 각각의 테크놀로지가 비용 자료와 또 기술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총 시스템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해를 구하는 그런 모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과제에서 사용한 레퍼런스 에너지 시스템이고요. 너무 좀 복잡하니까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모델링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배터리를 모델링한 예시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포인터로 쓰시면 초록색으로 엘렉트 ESS, 이게 배터리의 충전 기술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elect from ESS, 이게 방전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배터리를 묘사를 했습니다. 배터리의 충전 에너지원으로는 재생에너지의 과잉 발전뿐만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도 배터리의 충전 에너지로 고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원자력을 배터리의 충전 에너지로 고려한 것은 원자력이 이러한 배터리를 통해서 유연성을 공급하는 것이 경제적인 옵션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 카본 제거 기술을 이제 모델링을 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CCS가 아직 그 상용화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CCS를 구체적으로 모델링을 하진 못했고요. 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이 그 카본 제거 기술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석탄이나 가스, 오일 같은 그 화석 발전이 전기뿐만이 아니라 CO2도 생산한다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했고요. 그리고 그 CO2가 생산된 CO2가 어떤 그 제약 조건을 거치면서 이제 그 정리가 되도록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루트는 통과하는데 그 CO2 톤당 100불을 지불하고 그리고 90%를 그 CO2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 기술은 CO2 제거를 필요로 하지 않다라는 이 두 가지 얼터너티브를 동시에 그 경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지면은 상황에 따라서 얘가 작동하든지 이런 식으로 모형을 구성을 했습니다. 전력 수요의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타겟 2호로 하고는 2050년도에 전력 수요에 대해서 매우 불확실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 밑에 있는 것이 11차 정기본의 그 전력 수요 증가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랬을 때 약 그 700TWh 정도. 그리고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그 안을 갖다가 따르게 되면은 약 그 1200 테라와트아워 정도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경로 2는 그 중간 정도를 택한 것입니다. 본 분석에서는 경로 1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그 분석을 했습니다. 38년까지는 11차 정기본 수요가 유지되고 그 후 50년 탄소 중립까지 일정률로 증가하는 그런 전력수요 전망이 되겠습니다. 전력 수요에 대하여는 그 총량 전망뿐만이 아니라 연중이죠. 그 연중 부하 패턴도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력은 그 저장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부하 패턴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패턴을 고려해서 1년을 140개의 로드 리전으로 애그리게이트 했습니다. 여기서 그 재생에너지는 그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후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한 그 생산 부하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생산 부하 패턴을 별도로 또 그 묘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모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매년 8,760개, 이게 1년의 시간 단위죠. 매 시간 단위로 모든 부하 구간을 고려를 해서 전력 수요 또는 재생에너지 생산 패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한 그 부하의 특징을 살펴봐서 이제 140개로 애그리게이트 했고요. 여기 좌측에 있는 것이 그 연간 전력 수요, 그러니까 연중 전력 수요라고 봐야 되죠. 시간대별 그 실적입니다. 근데 저희 이게 오른쪽을 보시면은 저희가 140개로 그 로드 리전을 애그리게이트해서 다시 한번 추적을 해본 것입니다. 비교적 현실적인 데이터를 잘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아래에 있는 것이 그 태양광 발전의 그 시간대별 발전량, 그리고 풍력도 이렇게 상당히 간헐적인 그러한 발전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제 부하율을 고려해서 또 부하 패턴을 또 전망을 했는데요. 11차 정기본에서도 보면은, 기존에 한 70%의 그 로드 팩터가 2038년 11차 정기본 수요가 2038년까지 내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보지 않고 이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전력 시스템이 커질수록 그 시스템 로드 팩터는 하락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망을 반영해서 2050년에는 시스템 로드 팩터가 60%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로드 듀레이션 커브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이 2050년.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높이를 보면은 이게 피크 수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크가 해가 지날수록 굉장히 더 많이 올라가고 베이스 쪽은 이제 약하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발전된 기술적 파라미터에 대한 것이고요. 편의상 원자력의 LTO를 이제 20년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발전 특성을 고려해서 이용률을 설정을 했는데요. 여기서 설정한 이용률은 다 상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다 발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최대한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발전은 경제적 파라미터인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노정석 박사님 발표하실 때 또 여러 가지 자료를 게더링을 해서 이렇게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냥 NEA에서 나온 2020년에 출판된 Projected Cost of Generating Electricity. 이게 각국에서 레포팅한 그러한 발전 기술에 대한 경제적 자료들이 여기에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배터리 가격은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에서 NREL에서 발표한 그런 숫자를 인용했고요. 재생에너지 비용도 NEA 자료를 그대로 레퍼를 했습니다. 모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NDC 35에서 2018년 대비 CO2 감축 비율이 53 내지 61%가 된다고 이제 될 거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전환 부분의 CO2 감축률이 68.8에서 75.3%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약에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하는데, 넷제로를 설정하지 않고 여기서는 18년 대비 약 92%를 감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딥 디카보니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넷제로로 가게 되면 모형이 잘 소화를 못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딥 디카보니제이션을 고려를 했고요. 릴라이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한 설비의 비력, 현재 전원 계획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대 전력이 22%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석탄 발전을 페이스아웃 2040년까지를 반영을 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비율은 현재 8:2에서 2030년 이후에 6:4, 이것도 정부의 정책을 그냥 반영을 한 거고요. 해상 풍력은 2028년 이후 신규 재생에너지 3분의 1을 점유하도록 이렇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점유 시나리오는 2050년에 30%, 50% 그리고 70% 이렇게 시나리오 설정했고요. 재생에너지 과잉 발전도 제약 조건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시나리오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개의 안을 갖다 살펴봤고요. 기준안에서는 2050년 재생에너지 점유율이 50%, 그리고 케이스 1에서는 30%, 케이스 2에서는 70%,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설정했고요. 대형 원전의 신규 투입은 2039년부터 3년에 6개씩, LTO는 이제 20년으로 결정됐고요. SMR은 35년부터 40년까지는 연간 680메가와트고 그 이후에는 2배가 되는 1360메가와트를 상한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모형을 운영한 결과 이제 발전 설비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한 재생에너지 50%, 또 케이스한 재생에너지 30%인 경우 모두 다 원자력의 설비 용량은 약 77기가와트로 일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70%대인 경우에 약 60기가와트로 있고요. 반면에 재생에너지의 그 설비 용량은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엄청나게 증가하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점유율이 높아져도 원전을 통한 기조부하 공급 전원의 확대가 탄소 중립 달성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모형은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잉 발전량 전망에 대한 것인데요. 재생에너지 점유율이 30%에서 50%, 70%로 증가함에 따라 그 과잉 발전량이 3%, 11%, 22%로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이제 그거를 애니얼리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저희가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컨스트레인트를 걸었다 그랬는데 이 컨스트레인트를 각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먼저 그 재생에너지 30%인 경우는 전 구간에 거쳐서 그 CO2 제약 조건이 바인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인딩 됐다라는 것은 제약이 강하게 그 솔루션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증거로 이 밑에서 보면은 이게 CO2 감축량이죠. 이게 CO2 제거 기술로 인한 그 CO2 감축량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재생에너지 점유율 30%인 경우는 대부분의 기간에 바인딩이 됐지만 뭐 약간 바인딩이 안 되는 여유 있는 부분도 생겼고요. 70%로 낼 때는 굉장히 그 바인딩이 안 돼서 넷제로까지 형성이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모형의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발전 설비 이용률을 이제 도식화했습니다. 먼저 그 재생에너지 30%인 경우에 보면은 맨 위에 있는 라인이 대형 원전의 그 설비 이용률입니다. 그래서 그 전 구간에 걸쳐서 최대 그 이용률 85%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SMR인데, SMR은 2035년 이후에 도입되기 시작하고요. 거의 그 85%의 이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50%로 올라가게 돼도 대형 원전의 이용률은 85%를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그 SMR 같은 경우는 그 이용률이 그 85%를 밑도는, 그래서 SMR이 여기서 그 로드 팔로잉을 하면서 그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생에너지 70%인 경우에도 원자력 이용률은 거의 그 8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평행한 두 라인이 있는데요. 그 위에 있는 것이 그 풍력의 그 이용률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이 그 태양광의 이용률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석탄의 그 이용률인데요. 석탄의 이용률이 재생에너지 비율이 30%인 경우, 50%인 경우, 70%인 경우에 따라서 변하는데 재생에너지 점유율이 올라갈수록 석탄의 이용률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생에너지 그 점유율이 30%인 경우에는 CO2 배출에 대한 그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 석탄의 이용률이 하락한 거고요. 그리고 석탄이 그 LNG에 비해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재생에너지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CO2 배출에 대한 그 부담이 약해지면서 이제 그 석탄의 이용률이 증가하는
그리고 이 부분이 LNG 이용률입니다. LNG 이용률은 석탄의 이용률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점유율이 올라갈수록 LNG의 이용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재생에너지 점유율이 올라가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원자력하고 재생에너지 또는 탄소 제거 기술이거든요. 그 중에서 모형이 무엇을 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택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기준안에 대한 2050년 배터리의 충전 및 전력 공급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막대 그래프는 누적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태양광의 발전량을 나타내고 있고요. 태양광이 발전한 이 시간대에 그러면 밑에 적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원자력을 이용한 배터리 충전입니다. 그리고 연두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재생에너지 과잉 발전을 이용한 배터리 충전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없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태양이 지는 그런 시간대가 되겠죠. 그때는 이제 방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란색이 재생에너지 과잉 발전을 에너지원으로 한 방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현되는 검정색이 원자력을 충전해서 배터리에 충전한 그런 배터리가 방전하는 그런 전력량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피크가 발생하는 시기인데요. 그리고 PV 발전량은 이 부분에서 많고요. 그래서 아마 이 피크가 많이 발생하는, 피크 수요가 높게 발생한 이 시기에 원자력을 이용한 전력 공급이, 배터리를 통한 전력 공급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별 총 시스템 투자 및 운영비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전력 가격까지 분석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에 들어간 총 비용만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점유율이 30%에서 50%로 올라갔을 때 추가되는 비용이 약 354조. 그리고 재생에너지 점유율이 50%, 70%로 증가할 때 추가되는 비용이 5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동일한 비율로 증가해도 비용 증가는 더 이제 그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믹스 이제 기준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준안은 재생에너지 점유율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원자력의 점유율이 약 36%가 되고요. 그리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통한 배터리가 전력을 공급하는 부분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30년의 발전부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모두 기저부하를 공급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이 중간부하 역할을 하고 있네요. 2040년입니다. 2040년이면은 이제 석탄이 페이스 아웃 되고요.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원자력은 기저부하를 유지하지만 SMR은 로드 팔로잉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50년에 대형 원전은 기저부하를 유지하고 SMR은 로드 팔로잉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2050년의 전력 수요 패턴은 이렇게 되는데, 바로 전 슬라이드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 전력 수요 패턴보다는 아까 발전부하 패턴이 더 급격히 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직면하는 부하 패턴과 공급자들이 직면하는 부하 패턴이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유연성 공급이 좀 더 필요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케이스 1에 대한
에너지 믹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케이스 1은 재생에너지 점유율이 30%고요. 그리고 원자력의 점유율이 약 45%. 이렇게 되고 케이스 1에서는 LNG 발전도 상당히 활성화돼서 2050년에 약 한 20%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케이스 1의 그 2050년 발전부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계속 그 기조 부하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케이스 2에 대한 에너지 믹스입니다. 케이스 2에서는 재생에너지 점유율이 70%고요. 2050년에 원자력의 점유율이 약 한 24%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2050년에 발전부하 패턴을 보면은 원자력이 기조 부하를 유지하고 있고요. ESS 발전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고려한 에너지 믹스 예측률 구축과 이를 통한 원자력의 역할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2쪽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 하는 게 실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뭐 분석을 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탄소 중립에 한 2,500조 원 정도 들지 않겠냐 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수치를 기억하면서 이걸 보면 그러니까 전력망 구성의 탄소 중립 전력망 구성에만 가장 낮은 재생에너지 30%를 쓸 때도 3천조 원 가까이 되는 건데요. 이 값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지금 여기서 나온 그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책을 임플리먼테이션 하는 거하고 연관시키기에 좀 제한이 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30%일 때 3천조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재생에너지 점유율이 30%면은 탄소 제거 기술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탄소 제거 기술로 CO2 통상 100불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망에 대한 투자 비용은 현재 이 모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못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얼마가 돼야 될지 그 부분은 별도로 더 애들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ESS는 용량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ESS를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요. 거의 한 50기가와트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되고. 지금 그 상황에서 가장 관심 있는 그래프가 지금 이 그래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2,587조 원과 재생에너지를 50%로 늘렸을 때 354조 원이 더 늘어나고 70%로 하면 879조 원이 더 늘어난다는 이 비용의 이 분해 구조 그런 부분을 좀 더 일레버레이트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거 정말 러프하게 지금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주안점을 가졌던 거는 과연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자력이 유연성을 공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원자력이 유연성이 만약에 경제적인 옵션이라 그러면은 배터리나 또는 수소 저장 기술을 아직 고려를 못했지만 추후에 그런 것들 고려를 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제가 전달해주고 싶은 인사이트고요. 구체적인 비용은 너무나 여기 반영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블랙다운을 이렇게 자세히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믹스가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전제로 이렇게 연구를 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탄소 중립이 에너지 믹스로 달성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지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약 424 ppm으로 나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이 이산화탄소 농도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지금 한 15년 전부터 이 탄소 농도를 낮춘다는 명목으로 그 재생에너지에 수백억 달러, 수천억 달러 또는 그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막대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됐느냐? 도움이 됐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재작년에 연구 결과를 보면 독일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비용의 일부를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 건설했다면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케이스 스타디로 독일과 프랑스를 비교해서 원자력을 주력 전원으로 삼고 있는 프랑스가 배출하는 탄소,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추구하는 독일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 이걸 비교해 본다면 과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또 에너지 믹스에 대한 투자가 과연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고 있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그거는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자력 대신에 태양광 발전을 늘리고 풍력 발전을 늘리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ESS를 설치하고 오히려 이러한 작업이 자원 약탈적인 에너지 정책이 아니겠느냐. 크게 본다면 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탄소 중립에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충분히 못했고요. 다만 이제 모델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회는 CO2 배출을 줄이는데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비용 효과적으로 줄여야 된다. 그럼 어느 방법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법인가?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보면은 원자력을 통해서 CO2 배출을 줄이는 것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CO2를 줄이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는 것을 이런 모델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확한 얘기고요. 만약에 정부에서 지금 CO2 배출에 대한 팔리시가 주어지지 않고 원자력을 지금 3년에 6개 지금 상한으로 걸어놓은 거잖아요. 그걸 풀어놓으면은 거의 원자력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점유율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제적인 그런 공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민간들이 이제 그 어떻게 접근하기 쉬운 테크놀로지니까 재생에너지가 그쪽에서도 힘을 좀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은 사실이고 현실은 또 현실이고 이게 다를 수 있지만 그걸 적당히 컴프로마이징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이만기 박사님이 조금 경제성 분석 평가 전문가로서 이렇게 다양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숟가락 나라 젓가락 나라 할 생각은 없는데 조금 이 하시는 연구 내용이 약간 좀 타이틀에서 미스매치가 있지 않나 싶은 게요. 최적 에너지 믹스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건 아니거든요. 에너지 믹스는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안보 관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공급할 수 있느냐를 보는 키워드 디렉션이지. 탄소 중립이라면 오히려 탄소 중립은 배출은 적게 하고 나온 놈은 어떻게든 흡수해서 없애자. 그게 중립인데 에너지 믹스하고는 조금 무관하다 싶거든요. 그래서 연구하실 때 이런 큰 범위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조금 이 제목을 이렇게 조절하시면은 방금 우리 조기영 회장님께서 하신 질문도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건 진짜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러는데 아까 노동석 박사님 하실 때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질문이 너무 유치해서 시스템 비용이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땅 파기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변압기까지 되고 안전기까지 들어오는 그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시스템 비용입니까? 그건 이제 그 데피니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 시스템 비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그 사회적 비용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사회적 비용 고려를 안 하고. 근데 제가 이해하기는 아까 노우석 박사님 발표에서도 처음부터 좀 듣지는 못했지만 현재 그 LCOE에서 그 인정하고 있는 비용, 그 이외의 비용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COE는 하나의 그 발전기, 하나의 발전소 단위로 해가지고 버스바 코스트라 그러죠. 그거까지 그 바운더리 내에서의 비용만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 코스트는 일단은 그게 그 전력이 시스템으로 딜리버리 돼서 거기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과정에서 소배전 비용이 또 추가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은 그 전력 공급의 간헐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배터리나 양수 발전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시스템 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전원별로 시스템이 이제 비용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뭔가 이렇게 그 공통된 데피니션이 아니면 발전원별로 확실한 그 데피니션 만들어 놓고 계산을 해야 비교를 하거나 우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계속 시스템 비용하니까 참 많이 헷갈리거든요. 아니, 지금 오빠는 그 견해이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이런 그전에는 저희가 그 에너지, 전력 에너지를 공부할 때 전력이 간헐적으로 전력을 생산한다 이런 걸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언제든지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명령을 내리면 디스패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거든요.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가지고 이 분야에 있어서도 그렇게 장 박사님께서 원하시듯이 그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가 아직도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딴 생각하려고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놓쳤는데 17초 좀 보여주세요. 기준원하고 케이스 1에서 원전 설비 용량을 갖다가 동일하게 맞는지
그 배경 설명을 했다 제가 놓쳤습니다. 이거 이제 동일한 게 논 게 아니라 모형이 그렇게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 점유율이 30%에서 50%로 올라가도 원전의 그 설비 운영은 동일하다. 그 동일한 게 여기서 보면 아까 그 컴프레스드 팩터가 대형 원전의 85%로 그 유지가 됐잖아요. 그 유지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게 그 배터리에 충전하는 전력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그 원전이 이제 계속 그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저부하로. 다만 전기를 그 최종 소비자한테 공급하지 않고 이제 배터리에다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수소도 이렇게 경제성이 맞으면은 수소도 그 원자력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그런 그 배터리나 수소를 통한 그 유연성 공급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모델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별표를 맞춰도 괜찮겠습니까?